제목에서 손익계산서 구조와 매출원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결국 손익계산 쉽게 말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 보시면 당기 수익은 자, 근데 이거 좀 더 어떻게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또 비용도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을 구분. 그래서 또 그리고 영업 비용을 갖다가 매출 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보면 이 매출액이 영업 수익입니다. 매출액, 영업 수익. 자, 영업 수익에서 매출 원가가 아까 영업 비용이라 했죠. 요걸 뺀 걸 갖다가 뭐라냐? 매출 총이익이라 합니다. 자, 이 매출 총이익에서 아까 또 영업 비용인 뭐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걸, 요 뺀 걸 갖다가 영업이익이다, 영업 손실. 즉,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뺀 걸 갖다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적인 이익, 영업 수익이죠. 영업 외수익이죠. 그리고 영업 외적인 손실, 약간 오타입니다.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과 빼죠. 영업에서 영업 외 이익과 영업 외 손실을 고려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인세 비용도 뭐 영업 비용이냐 영업 외 비용이냐 구분이 애매합니다. 이 법인세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법인세 차감준 순이익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이렇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이게 이 녹색들 있죠. 이 녹색입니까? 얘들은 이제 에서 이 녹색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순이익은 이제 자동 계산되는 거죠. 매출에서 매출금 뺀 거, 예. 얘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 차감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TV를 잠깐 보시다 보면 우리가 YTN 같은데 우리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몇 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기순이익은 영업 외적인 수익과 영업 외적인 비용이 포함돼서 나타나는 수치죠.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자의 영업이익이 뭐몇 조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이제 영업비용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영업비용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영업수익은 매출액 하나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판관비라는 건 무슨 비용인 것 같은데 과연 이 매출원가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아주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제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해하기 힘든데 자, 손익계산서 이런 겁니다. 자, 시기적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도소매나 제조 이런 데 도소매 아까 상품을 사고 판다 그랬죠.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파는 거죠. 자, 이런 회사에는 다 매출 원가가 있어요. 자, 근데 서비스 업종, 자, 우리 다내개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이에요. 뭐요? 이런 회사에는 기업에는 뭐가 없다? 매출 원가가 없다. 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아, 자, 어떤 기업에는 상품과 원재료와 제품이 없는 회사가 있겠죠? 그런 걸 취급하지 않는 기업은 뭐다? 서비스 업종이라 불러요.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를 취급하지 않는 회사는 서비스 쪽 이런 회사는 자 뭐가 없어요? 매출원가 없어. 자 그럼 결국 뭐다? 매출원가는 뭔가 재고자산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취급하는 기업은 자 매출원가가 있는데 재고자산이 없는 회사는 바로 매출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보면 서비스 업종은 매출액이 매출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단액에 보면은 매출원가가 없어요. 이 매출원가 뭐 재고자산과 관련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냥 매출 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빼고 단액에 보면 빼고 이런 거 해서 당기를 구하고 있다. 제조업은 매출원가 반드시 있다.
그럼 이제 매출원가가 뭐냐? 매출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로 판매된 상품, 제품, 자, 원재료는 외부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매출원가가 뭐다? 외부로 판매한 상품과 제품의 원가의 합이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십니다. 좀 더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뭐다? 외부로 판매된 상품과 제품의 원가의 합이다. 유형, 이 오타인데, 유형의 물건입니다. 유형. 상품과 제품은 유형의 물건이죠. 서비스와 틀려요. 서비스는 뭔가 형태가 없지만 이 상품과 제품은 유형입니다. 뭐 삼성전자의 핸드폰도 보이죠, 눈에? 자, 이런 외부로 판매된 거에 이런 상품 등의 원가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이 기업 회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매출 원가가 이 쏘고 이제 보면 이 한 줄로 돼 있지만 이 안에 크게 세 줄로 돼 있습니다. 저기 매출 원가가 크게 세 줄로 돼 있는데 이 세 줄이 어떻게 돼 있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초 재고 자산 더하기 단기에 매입한 자산 빼기 기말 재고 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도소매 업종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초에 자, 올 기초는 1월 1일이고 기말이 이제 12월 31일. 1년 동안의 손익계산 작성할 때 우리가 뭐예요? 이 1년 동안 매출원가를 알아야 된다. 매출원가를 알아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매출총이 일단 나옵니다. 도소매 업종 그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자, 그래서 이 기초재고자는 뭐냐? 1월 1일자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여기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자, 1년 동안 내가 또 매입한 상품이 또 새로 있겠죠? 그걸 더하고, 이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기초에 가지고 있던 거, 그 단기에 새로 매입한 자산, 이 상품을 뭐라 부른다? 판매 가능한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자산은 기초에 내 창고에 이제 문 딱 열었을 때 가지고 있던 거랑 또 새로 1년 동안 또 구입한 거. 이 두 개가 이제 판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은 뭐냐? 내가 올해 12월 말에 이제 1년 동안 사고 팔고 쫙 하다가 내가 결산할 때 12월 말에 내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 그게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이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하냐? 기초에다가 내가 1년 동안 총 매입한 걸 더해가지고 기말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뺀 걸 매출원가를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매출원가는 뭐냐? 아까 외부로 판매된 거랬잖아요. 외부로 판매된 상품이에요. 매출원가는. 외부로 판매된 거. 기말 재고 자산은 창고에 남아있는 거죠.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도너츠를 뭐 내가 사와서 판다 생각, 도너츠를 사서 판다. 자, 그러면 이 도너츠를 10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도너츠가 10개인데 개당 1,000원 생각해보세요. 10개면 이제 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만 원인데 이 도너츠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앞에서 도너츠를 판다 생각해봐. 팔았을 때 10개를 오늘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를 갖다가 1년을 생각해보세요. 딱 아침에 가지고 갈 때 이제 지금 내가 기초는 없었어요. 오늘 이제 새로 도넛 10개 사온 거죠. 10개 사왔다가 이제 막 팔아요. 팔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도넛츠가 몇 개냐. 그게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근데 매출원가는 뭐냐면은 이 막 팔았잖아요. 내가 지하철 앞에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요 팔았을 때 요 판매된 이 도넛츠들의 가격이죠. 원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개를 1,000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10개 사왔는데 5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5,000원이 내 매출원가고, 자, 그 다음에 6개를 팔았어요. 6,000원이 매출원가고, 7개 팔면 7,000원, 8개면 8,000원, 9개 팔면 9,000원이 된다, 이거죠. 자, 판매된 내 도너츠의 원가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 팔았으면 매출원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집에 돌아갈 때 내가 다 가지고 있겠죠, 10개를. 근데 내가 도넛을 5개 팔면 몇 개를 집에 가져갑니까? 5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기말이에요.
자, 근데 6개를 팔면 4개를 가져가고, 7개를 팔면 3개를 가져가고, 8개를 팔면 2개를 가져가고, 9개를 팔면 1개를 가져가고, 10개를 다 팔았으면 집에 가져가는 게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매출 원가는 판매된 거. 자, 근데 우리가 이 매출 원가 구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직접 판매된 도너츠가 몇 개인지 곱하기 그 구입가를, 원가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를 구할 때, 판매된 원가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집에 갈 때, 내가 지금 내 남아있는 도너츠가 몇 개인지를 계산합니다. 남은 돈 몇 개. 보니까 1개다. 그럼 1개의 가격은, 원가는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내가 게다가 1개당 1,000원을 사기로 했으니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말 재고자산이에요. 안 팔리고 내 창고에 남아있는 거, 이게 1,000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판매된 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당연히 내가 10개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남아있는 게 1,000원이면 9,000원이 판매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렇게 식으로 표시하면 기초는 도넛은 없었고 내가 10개를 10,000원에 매입했고 기말에 1개 남았으니까 1,000원을 빼니까 9,000원이 내 판매 매출원가 된다. 결국 회계는 내가 매입한 이 도너츠를 외부로 몇 개 판매됐고 내가 몇 개가 보유하고 있냐 요걸 나누는 건데 이 외부로 판매된 걸 갖다가 이름을 말할 때 이걸 매출원가라 부르고 내가 판매하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기말 재고 자산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매출원가 판매된 가격을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판매된 원가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 기말 이걸 계산해 가지고 반대로 내가 총 오늘 구입한 거에서 기말 남아있는 걸 빼가지고 판매됐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보세요. 기업은 판매를 하는 것이 항상 많은 거고 창고에 남는 거는 적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총 매입한 거는 알 수 있어요. 금액은. 자, 그런데 판매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적은 거, 창고에 남은 게 적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적은 걸 계산해가지고 내가 전체 가지고 있던 거에서 이 적은 걸 빼면 나머지는 다 판매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왜냐면 판매된 걸 이제 직접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말에 가가지고 한 번에 딱 남아있는 것만 계산하자. 그 금액만 얼마인지 꼭 구해라. 그러고 나서 외부 이제 전체 구입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판매된 거는 빼가지고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걸 이제 꼭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 이걸 예제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수강생에게 회계 교재를 판매하는 회사라 생각해서 그 1년 동안 이제 막 강의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강의로도 뭐 있지만 그런 거 없고 이제 책값만 있다 생각해서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어떤 이 강의 판매하는 회사가 1년 동안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원가가 얼마고, 매출 총이익이 얼마, 여기까지만 이제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이 교재를 뭐 만들지는 않고, 이런 회사가 이제 서점에서 책을 사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판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회사가 이제 이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총 50건의 교재를 샀다 생각해요. 건당 10,000원에 샀어요. 건당 10,000원에. 그러면 총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50만 원이. 아, 많으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50건에 건당 10,000원이고 50만 원 샀어요. 네, 매입한 거. 1년 동안 총 매입한 거. 자, 돌아가서 보시면 1년 동안 총 매입한 거. 자, 기초는 내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이런 강의를 시작했다 하면은 내가 기초는 없겠죠. 제로죠, 제로. 제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50만 원치 매입한 거야. 50건 안 하는. 근데 보니까 이 강의를 막 해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뭐 매월 조금씩 해가지고 보니까 40건을 팔았어요. 40건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건을 파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이제 강의만 그 40건을 한 건당 2만 원에 팔았어요. 팔았다 하면은 자 그러면 내 매출이 어떻게 되냐? 이 교재 판매해가지고 40건 곱하기 2만 원이 돼 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돌아가시면 자 매출액은 여기서 보면 매출액은 40건 곱하기 2만 원에서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얼마인지를 해야 내가 얼마 매출 총이익이 되는지를 이제 계산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래서 자, 매출원가는 뭐냐? 판매된 이 책의 원가가 매출원가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40건을 팔았으니까 40건을 팔았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원가, 이 40건의 매입 원가가 내 매출원가죠. 자, 그래서 내 매입원가는 구해보세요 하면 그냥 40건이 팔았으니까 40건 곱하기 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원가가 만 원에서 4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내가 매출액은 80만 원이고 내가 40건을 팔았으니까 40건 곱하기 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내 매출 총이익은 4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출원가는 직접 판매된 걸 계산하지 않고 남아있는 걸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1년 지나가지고 내 창고에 교재가 얼마 남아있는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 판매된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사서 팔 때는 팔다가 이제 우리 1년 지나가지고 결산을 해야 된다 할 때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딱 하면은 내 창고에 가가지고 책이 몇 권 남아있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한다 이거죠. 창고에 가보면 당연히 10건이 남아있겠죠. 10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10건에다가 만 원을 곱하면 10만 원이 내 기말재고 자산이자.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시면 이거 기말재고 자산. 내가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거 10건에 1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총 구입원가 내가 기초는 없었고 총 구입원가가 50이에요. 아까 50건을 만 원에 구입해서 50이고 자,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게 10만 원이죠. 10건에 만 원. 그거 두 개 빼면은 40만 원.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손익계산 매출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판매. 왜 이렇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아까 처음처럼 구할 때 것처럼 40건 팔았으니까 40건에다 만 원 곱해서 40만 원.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사와서 파는 회사다. 라면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판다 생각해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라면을 사서 판다 생각해요. 라면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출원가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 라면을 팔 때마다 막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라면을 몇 개 팔면 포스터에 다 나오겠지만 그걸 다 취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직접 판매되는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내 매출원가를 외부로 판매된 원가를 계산해도 되겠지만은 모든 기업들은 이렇게 판매되는 게 훨씬 많다 이거. 근데 자, 그래서 코스트코도 어떻게 하냐? 판매할 때는 그냥 라면을 팔아라. 그러다가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결산을 딱 할 때 매출원가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그렇죠부터 총 받은 라면에 총 구입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알아요. 이미 전산에 구입할 때마다 들어가니까 총 금액이 있고 거기다가 기말에 그냥 12월 말 지나가지고 결산한다 그러면 창고에 가보면 라면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이 남아있는 이 개수가 판매되는 것 갖다 계산할 것보다 훨씬 적다 이거 이 라면의 개수. 그래서 이 라면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금액을 구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총 구입한 그 라면의 금액에다가 요 남아있는 걸 빼면 나머지는 판매됐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를 꼭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원가가 뭐다? 외부로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데 이걸 판매할 때마다 이 원가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때 그냥 막 팔다가 결산을 해야 되는 12월 말일이 지나면은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상품을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총 구입한 거에서 남아있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다 판매된 매출원가죠. 이거 판매된 원가를 계산하는 거. 근데 이걸 꼭 여러분이 저는 이 회계를 하고 손익계산서 이해를 하셔야 요 손익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전략 수립하거나 뭔가 회계적인 수치를 만들 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무슨 내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할 때는 요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계가 어떤 단점이 있냐? 그냥 판매할 때마다 내가 짓게 하는 거랑 자, 그냥 남아있는 걸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전체 구입한 거에서 남은 걸 빼.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창고에 남아있는 거가 실제 이제 도난 당하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난을 당한 거. 자, 근데 이렇게 매출과 계산하는 거는 이 도난 당한 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창고에 기만에 남아있는 것만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전체에서 이걸 뺀다고요. 근데 도난 당한 거, 없어진 것도 창고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판매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도난 당한 것도. 요런 이제 단점이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그렇지만 이런 도난 당한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기말에 남아있는 게 항상 수량이 적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 가지고 매출과 계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실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는 지금은 얘는 내가 책을 50권을 만 원에 샀다고 이제 해서 기말에 10권 남아 있으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10권 곱하기 만 원에서 10만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 자 내가 50권을 사올 때 앞에 20권은 9천에 사고 한 곳에서 다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20개를 매입을 했어요. 9천 원에. 또 그다음에 또 15개 못 샀어. 50건이 필요한데 또 살 때는 11,000원에 샀어요. 그또 15개 살 때는 만 원을 구입했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50건을 순차적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40건을 팔고 50건 사서 40건 팔고 해서 기말에 가서 창고에 가서 이제 수량을 세가지고 구입가를 원가를 곱해줘야 돼요. 아까는 만 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만 원을 곱하면 됩니다. 10개에다 만 원 곱했는데 과연 이렇게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10개에다가 얼마를 곱하냐 이거죠. 10개에다가. 자,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까는 그냥 구입가 다 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입할 수량마다 금액이 틀려요. 9천 원, 11,000원, 만 원. 어떤 분들은 좀 평균을 내면 제일 좋지 않냐 이러는데 자,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할 때는 평균을 하지 않고 항상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입선출이 뭐냐면은 먼저 들어온 선입 한 해가 먼저 팔린다. 그래서 먼저 산 것들이 먼저 팔리고 창고에 남은 자산은 이 결산기에 가까울 때 매입한 재고들이 남아있다. 이게 서희선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개, 15개, 15개 순차적으로 매 1년 동안 구입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입했다 보면 자, 먼저 구입한 20개는 다 팔리고 창고 10개 다 보려면 그 다음에 15개 다 팔리고 자, 맨 마지막에 구입한 15개 중에서 5개는 팔리고 10개가 창고에 남아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서희선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10개에다가 그러니까 결산기 가까운 시점에 구입 원가를 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 원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희선출법으로 해서 구입 가격이 구입 원가가 달라지는 상품 대부분 실무가 이렇게 많이 바뀌죠. 이렇게 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서희선출법을 해가지고 자 서희선출법이라는 것은 어떤 구입 원가를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에다가 어떤 구입 원가를 곱할 것인가 이렇게 구입 원가가 바뀔 때는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에다가 어떤 구입 원가를 곱할 거냐를 갖다가 가정을 합니다. 가정. 실제 뭐 남아있는 걸 어떤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정을 해서 결산기에 그러니까 가까운 시점에 구입한 그 재고들이 남아있고 그때의 구입 원가를 곱해주자. 이게 서희선출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차시로 이제 회계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전반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세무신고입니다. 아까 저 주요 일정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원전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인건비 신고는 크게 정직원, 일용직, 프리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정직원의 경우에는 매달 원천하고 3월 10일 날 연말정산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는 내년 5월 달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 제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정산하는 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가 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가 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 제도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급하는 사람, 뭔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 가지고 빼고 나머지만 준다 해서 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세다. 그래서 그 뺀 거는 다음 달 10일 날 원천 신고하면서 은행에서 납부하는 거 이런 걸 원천세 신고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원천 신고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는데, 간이세액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는 사람도, 인건비를 주는 사람도 세금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매월 인건비를 주는 경우에는 그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그 급여에 대해서 직접 세금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급여 수준과 그 직원의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해가지고 미리 표로 떼야 될 세금을, 급여별로 떼야 될 세금을 이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매년 구세주 홈택스나 이런데 이제 엑셀로도 제공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어떤 그 우리 직원의 급여가 얼마고 그 직원이 부양가족이 얼마인지를 딱 보면 그 급여 가로축에 가서 급여를 보고 세로축에 부양가족 수를 보면서 그 나와 있는 금액을 떼고 그게 지방소득세 10% 같이 떼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은 떼고 이제 뭐 4대 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회계 쪽이니까 4대 보험 빼고 이제 그 4대 보험 원천을 빼고 이 세금을 떼고 나서 나머지는 그 직원 급여 통장에 입금해주고 요 뗀 세금 뗀 거는 다음 달 10일 날 이제 그 우리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하죠. 아까 그 신고하고 그 뗀 거는 그 은행 가서 납부해서 세무서에 수납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원천세 신고다. 그런 거를 간이세표를 보고 한다. 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직원의 세금을 이 간이세표대로 이 표준적으로 이렇게 떼는 거죠. 그냥 뭐 급여 얼마, 부양간수 얼마, 이정실이나 대기업의 임원이나 급여가 똑같다면 부양가 똑같으면 내는 세금이 똑같아 버린다 이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인건비에다가 그 급여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또는 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간이세표대로 그냥 급여 금액과 부양가족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이정실이가 내는 돈이나 뭐 엄청난 대기업에 빌 게이츠가 막 이래서 반다면 빌 게이츠가 내는 세금이 똑같다고 보면은 안 된다. 이 표준적 세금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이제 인건비 신고는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정직원들은 언제 하느냐? 3월 달에 이제 정산하는데 어떻게 하냐? 1년이 지나면 이정실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받은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급여 이제 총 수입이라 보고 이것저것 이제 인적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이제 세금을 계산하겠죠. 이때 이제 인적을 고려합니다. 이제 뭐 부양가이 많다든지 의료비가 많다든지 기부금이 많다든지 교육비가 많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각 사람들마다 특징을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3월 10일까지. 그래 해가지고 그 계산된 세금이랑 간입세표에 12달 동안 표준적으로 뗀 금액들이 있죠. 그걸 비교해가지고 많이 뜯었으면은 많이 납부를 했으면 연말정산 때 이제 돌려주는 거고 적게 뭐 했으면 이제 다 추가 납부하는데 대부분 직원들은 이제 간이세표대로 많이 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떼지기도 하고 연말정산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공제하는 게 많습니다. 뭐 보험료도 있고 많이 공제해서 빼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근로소득세. 그래서 우리 처음 12달 동안 우리 납부한 세금이 많이 환급이 된다 해서 뭐 13월에 보너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아까 말한 프리랜서는 자, 사업소득자는 그냥 그 임금비를 줄 때 3.3%를 원칙 규정합니다. 간이색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소득자는 3.3%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소득자는 8.8%를 뗀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래 되면 또 이것도 3.3% 기타 소득자는 빌 게이츠가 강의를 해서 3.3% 세금 내는 거나 이정실이가 강의를 하고 3.3% 내는 거나 똑같아져 버린다. 그래서 너무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리랜서들도 어떻게 다음에 올해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통해서 자 이때 가서 이제 빌 게이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막 하죠. 빌 게이츠 부양이 몇 명이고 뭐 교육비 얼마 냈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저가세금 계산하고 이 3.3% 납부한 거랑 비교해서 적게 냈으면 납부하고 이 3.3%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이정시도 마찬가지. 이정시도 5월 달에 이렇게 뭐 내가 받은 그 사업소득 가지고 요렇게 돼 인적사항 보험료 의료비 막 넣고 계산해 가지고 나온 세금이랑 3.3%랑 비교해 가지고 적게 됐으면 추가 납부하고 이 3.3% 크면은 내가 다시 그때 5월 달에 환급받고 하는 요런 정산을 한다. 이런 게 프리랜서고 근데 일용직은 이런 정산이 없다 이거죠. 일용직은 그냥 15만 원까지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정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자, 이런 것들이 인건비 신고가 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 이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하고 비슷한데 그냥 근로소득만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정확한 근로자의 연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아까 가인세액비대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 납부하기도 한다. 이걸 연말정산이란다. 이걸 3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설명드렸죠. 사업소득제도 구분해가지고 3.3%, 8.8%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랑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어떤 프리랜서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걸 용역을 계속적으로 사업적으로 계속 경험한 사람이고 즉 이정실의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강의를 받는데 저는 사업소득자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왜? 저는 이러한 회계 강의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강의를 일시적으로 한다. 뭐 오늘 뭐 제 대신에 뭐 전혀 강의를 하지 않던 사람이 올해 1년 동안 한 번 정도 오늘 이 회계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할 때 돈을 줄 때는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8.8%를 원천 징수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는 지급할 때는 12만 5천원입니다. 주는 돈이 12만 5천원까지는 8.8%를 원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액 다 입금해 주면 되는데 사업소득자 프리랜서한테 돈을 줄 때는 이 금액 즉 비과세가 없어요. 무조건 3.3%를 원천 징수한다. 이런 거고 아까 말했듯이 이 프리랜서는 이렇게 3.3, 8.8% 원천적으로 표준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정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 이 기타 소득자도 반드시 정산해야 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일시적으로 한 번 한 사람이야. 사업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야. 정산을 꼭 해라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를 갖다가 다음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산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금액이 1년 동안 내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연 750만 원이 안 돼. 그러면 다음에 5월 달에 이 사람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도 되고 자, 그냥 내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안 하는 경우는 내가 요번에 기타 소득으로 받을 때마다 8.8%낸 걸로 그냥 세금을 납부하고 종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이제 뭐 기타 소득자가 다음에 5월달에 한다 그러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나온 세금이랑 내가 8.8%낸 거랑 비교해가지고
뭐 못 냈으면 가소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이런 게 하는데 자 기타 소득자의 프리랜서 경우에는 750만이 안 되면은 다음 달 5월 달에 선택하게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든지 그냥 안 하든지. 자, 그 대부분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는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 안 하죠.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8.8%를 수령할 때 8.8% 납부하는 걸로 세금 신고를 종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으로 받은 돈이 750을 넘어가면은 내년 5월 달에도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동일하게. 근데 750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기타소득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일용직가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우리가 이제 이건 정직원입니다. 정직원의 비과소득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정직원들은 월 이제 그 아까 간이세액 표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때 빼고 간이세액 표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보육수당 해가지고 이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뭐 부양하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월 10만 원도 비과세 되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뭐 식당 그 회사가 운영한 식당에서 밥 먹지 않고 그냥 어 음식 제공하지 않는 이런 근로자들은 이제 그 월 20만 원까지 식대에서 비과세 가능. 그래서 최대 근로자들이 정직원들이 월에 50만 원까지 비과세.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월 200을 받겠다 그러면 원래는 200을 가지고 간이세표 200에 있는 란에 가서 그다음에 부양가족수에 있는 세금을 떼야 되는데 이런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50만 다 적용된다 그러면 200에 가서 가는 게 아니라 150에 가서 50 빼고 150에 가서 부양가족의 수에 찾아가서 그 나와 있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게 나와 있겠죠. 200보다는 150일 때 그 똑같은 부양가족이라도 그 원천하는 세금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가 있다 하시고 자, 그다음에 법인세 세무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천세 했고 법인세는 자, 왜 법인세를 신고하는 걸 3월달 합니다. 이제 법인들은 개인은 5월달인데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빼고 법인세 신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3월달에 하는 것을 세무조정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세무조정한다. 자, 그걸 왜 세무조정이라 하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아까 손익계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매출액에서 쭉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당기순이익 나온대요. 이때 이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법인세 비용을 그냥 우리 그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의 발생주에 따라 이제 복식부기 위해서 작성된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걸 갖다가 법인세법에 따른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또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한 게 아니라 이 기업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법인세법상 손익계산서를 법인세법상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3월달 하는 거를 법인신고를 세무조정한다.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한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정이 있느냐 보시면 자 기업에 작성된 손익계산 당기순이익부터 수익 비용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정이 있느냐 이제 이거 세무회계 수업이기 때문에 요 법인세는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세무 쪽은 자 이런 겁니다. 기업회계에서 하면은 수익이에요. 수익으로 잡았는데 법인세법 보니까 수익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기업회계상은 수익이 아니에요. 기업회계는 수익을 처리 안 했는데 법인세법상은 수익일 수 있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기업회계상은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은 비용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상은 비용이 아닌데 법인세법상은 비용이 있는 것들. 자, 이런 계기가 기업회계랑 법인세법의 수익과 비용을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정의와 법인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이 두 차이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그걸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시작해가지고 이런 조정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입금불산입,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이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법상 자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있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매월 기장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그 손익계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그 네 가지 조정, 뭐 입금불산입,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이런 조정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법상 이제 그 손익계산,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걸 갖다가 법인조정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금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금산입. 그러니까 입금산입이 뭐냐면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인 거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지역금 인정이자입니다. 가지역금이자 인정이 뭐 가지역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업회계에서는 뭐 이렇게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세법상 가지역금은 주임종한테 이제 회사가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다음에 정빙이 없는 그런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정빙이 없는 지출이 이런 거 정빙 없는 지출이나 주임종한테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역금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 이런 가지역금은 기업회계상은 이제 돈을 빌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주임종이 돈을 빌려가면 일반적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 기업들은 이런 이자를 뭐 주주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더라도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횡수에 기장할 때는 이런 돈 빌려간 돈이 있더라도 기업회계상은 수익 계산이 안 됩니다. 이자 수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빌려간 사람들이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주임종이 빌려가서 회사 돈을 가져갔으면은 이자를 내야지 하면서 그 기업회계상은 이제 수익으로 처리 안 했지만 법인세법상은 이런 가지금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빌려간 돈에 대해서 한 4.6% 당좌대출 이자율인데 이런 걸 곱해가지고 이자 수익 계산해가지고 이제 수익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것들이 입금 산입이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불산입이라고 같은 거, 송금불산입 기업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상은 비용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납부하는 과태료 있죠? 이런 과태료는 기업회계상은 그냥 회계 처리할 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뭐 잡손실로 많이 처리하죠. 잡손실. 비용 처리하는데 세법이 볼 때는 과태료인데 비용 처리됐으니까 이런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이 아니다 해서 비용을 빼는 송금불산위반을 하게 되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에다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정해줘요. 총 금액이 얼마다고. 그걸 넘어가는 그 접대비에 대해서는 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항목들이 송금불상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송금산입은 우리가 몇 가지 없는데 주요 한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정 우리가 그 퇴직연금 제도에서 학정 기형이 있고 학정 급여형이 있습니다. 학정 기형의 경우에는 DC형이라고 그러고 학정 급여형은 DB형이라는데 외부의 은행에다 불입하죠. 외부 은행입니다. 대부분 은행이 정권사에 잘 하지 않고 은행에 합니다. 은행에 불입할 때 DC형은 그냥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대 비용을 처리하는데 이 DB형은 불입할 때 자산을 처리해요. 자, 그러면은 기업회계는 이렇게 돼요. DC형은 비용, DB는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A 회사는 DC형을 해서 비용 처리하고 B 회사는 DB형 해가지고 자산 처리하게 되면은
이 손익계산서의 당기 수익이 달라진다 이거요. A 회사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만큼 비용이 들어가서 당기 순이익이 줄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B 회사가 DB형에서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자산 처리를 하면은 A 회사보다 똑같이 퇴직연금 제도인데도 불이익한 건데 B 회사, DB형에 불입한 회사가 조금 세금, 이익이 비용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익이 올라가서 법인세를 A보다 더 많이 내는 이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자, DB형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또 1년 동안 불입한 걸 갖다가 기업회계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세법이 볼 때 봐서 이 DB에 들어간 이 자산, 불입한 금액만큼을 강제로 비용 처리해 줍니다. 비용. 법인세법상 비용이 되는 거죠. 원래 기업회계상은 자산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상은 비용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DC형이나 DB형이 단기 순이익이 동일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한다. 이런 걸 송금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가세까지 신고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뭐니?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부가세는 이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상대방한테 이제 이렇게 지급하는 부가세들이 있죠. 내가 매입을 할 때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빼고 또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상대 받은 부가세에서 상대방한테 지급한 부가세를 빼가지고 그다음에 공제세액을 빼서 납부를 하거나 남한테 이제 지급한 게 많으면 한 것 받고 그다음에 남한테 받은 것이 많으면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1년을 6개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7월 25일 날 1월 25일 날 두 번 하는 걸 이걸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도 길다 그래 가지고 4월 1, 2, 3월은 4월 25일, 7, 8, 9는 10월 25일 이렇게 3개월씩 하는 걸 갖다가 예정 신고 기간이라 하고 예정 신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까는 좀 앞에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업 총괄 납부 제도가 있는데 사업자 가세 단위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사업 참관자 우리가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다 이러면은 이 부가세는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부산에 있다 그러면 서울 따로 부산 따로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근데 주사업 총괄 납부는 뭐냐면 이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서울에다가 납부할 수 있다. 이 주사업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 주사업 총괄 납부 제도는 본점에 서울에서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고 지점에서 신고는 부산에다 해야 됩니다. 납부만 서울에서 하는 게 주사업 총괄 납부 제도고 이 밑에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서울과 부산이 있는데 서울에서 본점에서 부산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이걸 사업자 가세 신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본점의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사업자 가세 단위다. 두 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본점에서 하는 거고 사업자 가세 단위는 그냥 본 지점을 합쳐서 본점에서 신고도 납부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사업자가 단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의제 매입이 의제 매입세가 아닌데 의제해줬다 이게 그러니까 자 어떤 우리가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제처럼 쌀을 사와 가지고 가공을 해서 햇반을 팔게 되면 쌀은 면세입니다. 근데 햇반은 가세야. 자 그러다 보면 이 회사는 쌀을 사올 때는 매입만 있어 매입세액이 없어요. 부가세를 주진 않아요. 근데 햇반을 팔 때는 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사는 매입세 공제가 없고 매출세 부가세만 납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이렇게 면세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가세를 파는 이런 업종에 대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요 사원 매입 있죠. 이 매입 쌀 지금 얘는 쌀이죠. 쌀을 그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사온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그 매입세액으로 빼줍니다. 매입세액으로. 원래 매입세액은 10%인데 10%까지 빼주지 않고 뭐 2% 빼기, 3% 빼기 하고 뭐 108분의 8, 뭐 102분의 뭐 2, 뭐 이런 식으로 10%를 다 빼주지 않고 그냥 일정 정도
매입한 쌀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 1년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입한 쌀의 금액에다가 102분의 2 또는 108분의 8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이 매출세에서 빼가지고 납부하게 한다. 이걸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세 공제는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대금을 횟수 못하면 매출할 때 우리가 이미 부가세를 내겠죠. 근데 몇 달 있다가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내가 원래는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5년, 3년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비율을 곱해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각종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뭐 매출 식당에서 개인사업자 식당에서 만약에 현금을 안 하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식당 매출하게 되면 그 일정 금액에 대해서 연간 한도로 가지고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지 매입세 공제, 대손세 공제, 신용카드 사용 다른 매입세 공제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왔듯이 각종 소정의 공제세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정도는 어지매수 공제와 대손세 공제와 신용카드 따른 사용에 따른 세 공제. 근데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뭐 매출하고 현금 매출돼서 공개해 주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통매입세가 안 묻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편의점들입니다. 편의점. 편의점에는 시중에 보면 가세, 공산품도 팔고 면세, 농산물도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면세 사업자 부가세 내지도 않지만 농산물을 사올 때 부가세를 지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농산물을 팔 때도 부가세를 내지는 않지만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세 사업은 뭐 농산물 말고 뭐 참치캔이다, 뭐 여러 가지 과자다 이런 거 사올 때는 부가세를 주고 또 팔 때는 부가세를 받아. 그래서 이게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도 할 수도 없고 매출세액도 없는 겁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편의점에 그 임차료가 있다. 편의점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월 1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만 원이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임차를 줬어요. 그럼 110만 원이 이제 되는데 자 이 10만 원이 과연 그러면은 일반 이 가세 사업자면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가세 사업자니까. 자 근데 또 면세 사업자면은 내가 이 사업자가 여기서 면세만 거래한다. 가세만 거래하는 가세 사업자는 10만 원 공제받으면 되고 면세만 하는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공제를 전혀 못 받겠죠. 전혀 못 받습니다. 왜 면세 사업자니까. 자, 근데 이 편의점처럼 가세 매출도 있고 과자 같은 공산품 매출도 있고 농산물 같은 면세 매출도 있다. 이런 겸업한다 그러죠. 면세와 가세를 겸업해서 파는 이런 겸업사업자들이 과연 그러면 이 임차료 부가세 10만 원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못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부가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공통매입세액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매입한 매입세액 10만 원에 대해서 이 10만 원을 그러면은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것이고 가세에 해당하는 거는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 10만 원을 어떻게 그러면 면세에 해당하는 거와 가세에 해당하는 걸 구분할 것이냐. 자, 그거는 보면 매출 금액으로 안 분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제 편의점에서 7월 20일 부가신고할 때 1월부터 6일까지 이제 뭐 매월 10만 원씩 임차를 받아가지고 6개월에 60만 원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겸용 사업자니까 이제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7월달 부가신고할 때 자, 이 공산품의 가세 매출 금액이 있겠죠.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면세 매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치고 위에 면세 매출 금액 분자해 놓고 60만 원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동안 가세가 1,000만 원,
면세가 1,000만 원이다. 이러면 2천만 원분의 면세 1,000만 원 하면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60만 원 중에 30만 원이 나오겠죠? 이 30만 원은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관리다. 그래서 30만 원 빼고 30만 원만 부가신고할 때 공제가 되는 거. 이런 걸 공통 매입세액 안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재무 이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재무 회계 기초랑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세무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로써 재무 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